어린 시절이 지났다고 해서 젊은 시절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그 시절이 사라진 건 아니죠.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건 그 지나온 시절들이 마치 영양분처럼 우리 안에 다 쌓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다 보면은 20대 청년 규남이의 방황에도 공감이 되고요. 10대 소년 한솔이의 고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책 한 권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시절들과 만나는 시간, 문학동네와 함께하는 문학의 퐁당! 네,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미니 북 콘서트.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우리 문학의 젊은 피 김수연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이 물러가고라는 장편 소설을 쓴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문학의 감동을 음악의 감동으로 더해주시는, 우리를 퐁당 문학에 빠뜨려주시는 감동에 빠뜨려주시는 두 분입니다. 세계 1위의 하모니시스트 네, 박종성 씨.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웃으시네요.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은 씨. 안녕하세요. 네, 좀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안 안녕하세요.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자기 입을 자꾸 마성의 감성이래.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문학의 퐁당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여름이 물러가고 김수연 소설가님을 모셨는데, 우선 우리 문학의 젊은 피예요. 아주 젊으세요. 91년생.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이 사실 되게 좀 원하는 것들도 있었긴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또 준비하느라고 좀 책을 한 권씩을 읽게 됐는데 그게 참 어제는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매주 책 한 권씩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제 일상에 문학이 들어와 있었던 적이 언제였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책 읽어야지 맞아요. 하는데 사실 책 읽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선율과 가사로만 늘 접하던 예술을 이렇게 글로 접하니까, 그러니까 선율이 없는 예술을 되게 오랜만에 접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또 그 속에서 매력을 찾다 보니까 제 음악이나 제 삶 자체가 좀 더 윤택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해 들어 문학의 퐁당은 우리 문학계의 미래이자 젊은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주목받는 신인 작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김수연 작가님도 지금까지 사실 2권의 장편 소설을 내셨어요. 네. 이 지금 오늘 가지고 소개해드릴 소설인 여름이 물러가고, 네. 이거는 작년 여름에 나왔다고요? 작년 10월에? 10월에. 네, 딱 여름이 물러갈 때 딱 나죠. 여름이 물러갈 때쯤에. 일부러 그때 맞춰서 내신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진짜 여름에 내려고 했는데 네. 살짝 한 달 정도 미뤄졌었어요. 네. 네. 첫 번째 장편 소설은 브라더 케빈. 네, 브라더키. 늘 발표하셨을 때가 23살 때였대요. 와, 멋지다. 어떻게 글을 쓰게 되셨어요? 그냥 네. 원래 그냥 어릴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는데 문학 소년들이 많구나. 네. 그래서 네. 그냥 썼는데 그냥 쓰였어. 그냥 썼는데 막 사람들한테 막 인기 있고. 아니 그냥 진짜 뭐 별 욕심 없고 네. 그냥 20대 초반에 제가 대학교 휴학하고 그냥 고향에서 네. 그냥 글만 계속 쓰다가 때마침 이제 공모전이 있다고 해서 썼으니까 한번 내볼까? 그래서 내봤는데 덜컥 당선이 돼서. 브라더 케빈, 첫 번째 소설이었던 브라더 케빈은 특목고 입시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을 그려낸 소설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느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거죠, 소설 안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힙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브라더. 예, 저도 힙합을 좋아해요. 네네. 케빈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네. 이제 힙합을 좋아하게 되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모든 소설이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분명히 나를 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더 케빈도 어느 부분에서는 저의 모습이 있게 좀 특목고 입시 경쟁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외로움 혹은 뭐 압박감 그리고 뭐 개인적인 취향 같은 것들이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작품 안에는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브라더 케빈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을 하셨대요. 그냥 썼는데 만장일치로 그냥 당선이. 썼는데. 그랬더니 달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가 떡잎부터. 다르다고 유튜브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장편 소설인 여름이 물러가고는 작년 가을에 나왔는데요. 작가가 자신의 전공을 10분 살린 소설이다라는 평이 좀 있어요. 네, 이 여름이 물러가고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냥 이제 20대 후반이 된 네. 규남이라는 인물과 10대 초반인 그 태성이라는 인물이 함께 연극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뭐 근데 연극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현실과 부딪히는 거죠. 연극이라는 게 예술 중에서도 되게 가난한 예술이니까 네. 되게 강렬하게 열망하는 어떤 목표, 꿈 같은 건데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가 또 좌절하고 또 다시 또 노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이야기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글을 많이 읽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글을 많이 읽게 되는데 사실 이 글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글을 읽죠. 이제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기사도 읽고 근데 제일 어려웠던 글 읽는 거는 약간 연설문 같은 것이 사실 좀 어렵고요. 근데 글을 읽다가 진짜 쉽게 읽혀지는 글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이제 배우이다 보니까 시나리오 읽을 때가 이게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영상을 띄어요. 영상을 봐요. 그 사람이 하는 움직임이 글 속에 이렇게 보여요. 동작들이. 근데 보통 시나리오는 그래서 금세 읽어내는데 이 여름이 물러가고란 그 김수현 작가님의 책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영상이 이게 책을 읽었는데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한 편의 연극을 본 것 같이 끊을 수 없이 계속 이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후루룩 다 읽어낸 작품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제 인물이 규남, 태성, 한솔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그 이야기의 구성상 다빈치가 나와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오는데 그 다빈치의 이야기를 또 넣은 이유가 있으시죠? 다빈치의 그림이 네. 이제 뭐 대학교 수업 듣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되게 많이 이제 훼손됐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사라졌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많은 다빈치의 작품들은 다 복원한 것들인데 네. 연극이라는 것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극은 막이 내리면 이제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뭐 끝나는 시간 거죠. 예술. 네. 그런데 이제 그림도 그렇게 뭐 영원히 남는다고 하지만 그 뭐 이렇게 훼손된 것들 이제는 사라지고 만약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후의 완차는 사실은 뭐 정말 전문가들이 다 복원은 한 거지만 그때 그 그림은 아니잖아요. 몰랐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 최후의 만찬이 원래 그런 그림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이유가 나오죠. 이 책 안에. 네네. 네네. 그래서 연극과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빈치의 네. 작품과 연극이랑. 그리고 또 다빈치라는 인물이 그냥 규남이 되게 예술적으로 허영심이 되게 많은 인물인데 연극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상향 네.
이상형으로 삼기에 너무 훌륭한 모델이지 음. 않을까 네. 규남이 입장에서 천재고 뭐 근데 진짜 예술가로서는 동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존재이기도 영감도 한것 같아요. 받고, 네. 네, 그 다빈치가 걸어갔던 길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빈치의 그 역사만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빈치가 고민했던 지점, 네. 다빈치가 돼서 다빈치가 하는 행동 생각들이 이 중간중간에 계속 그 규남과 태성과 한솔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계속 함께 전개가 되니까 그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김수현이라고 그 유튜브에 그 인터넷에 검색하지 마시고요. 김수연입니다. 김수현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치신다고 김수연 연필할 때 연 김수연으로 지금 소설가 김수현으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책 네. 제목이 네. 여름이 보통은 지나간다고 표현하거나 뭐 여름은 여름이 지나간다. 끝났다 뭐 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네. 여름이 물러가고예요. 혹시 어떤 의미에서 그 물러간다라는 표현을 썼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보통 물러가고는 이제 태풍이 물러간다. 네,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렇게 게- 쓱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묘미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약간 의인화 시킨 것 같기도 해요. 이만 어. 물러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아, 말을 쓰듯이 여름이 이렇게 어떤가요, 작가님? 아, 제목은 출판사에서 지어줬는데 아, 출판사에서 이 출판사 참 제목 잘 지으시네요. 브라더 케빈도 출판사에서 지어줬고 아. 제가 원래 제목을 좀 못 지어요. 근데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작품을 읽고 제가 보지 못한 뭔가를 캐치해서 지어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옛날 클래식 음악도 네. 그 작곡가는 제목을 짓지 않았는데 네. 맞아요. 나중에 그 제목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 베토벤 운명교향곡도 베토벤이 직접 지으는 제목이 아닌데 지금 네. 우리가 다 운명교향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가 한 발을 더 얹자면 저희 퐁당퐁당도 우리 청취자님들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책을 보다 보니까 플레이, 네. 동사, 첫 번째 의미는 놀다, 게임 놀이 등을 하다, 놀이를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명사로서는 놀이 아니면 희곡,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용 극이라고 이 장면을 썼어요. 네네. 플레이. 그러니까 플레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간 이유가 있죠. 플레이. 네, 그냥 사실 연극 그 자체가 네. 즐겁게 노는 건데 그 안에 어원도 아마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거기에서 유래했을 거예요. 그냥 즐겁게 노는 것에서. 근데 그렇게 막 무게를 가지고 막 고민들을 담아내고 하니까 오히려 즐기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연극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너무 흥미롭게 재미있게 쉽게 막 싹 읽는데 마지막에 싹 오는 뭔가 회한 같은 게 있어요. 그 회한은 책의 여운으로 남는 거기도 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스며 올라오는 것들이 그런 시절들을 보냈던 모두한테 아마 독자들한테 그런 의미가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쯤에서 백미죠.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낭독해 드릴 부분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제 규남이가 연극을 하려다가 네. 처음으로 이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스스로 좌절한 후에 이제 연극을 포기한 그 심정에서 네. 그 심정대를 이제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그 규남이가 계속 압박감을 느껴요. 사실 그 연극이 좋아서 연극을 막 만들기 위해서 태성도 한솔도 데리고 와서 같이 막 함께 했었었는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차이에서 본인도 계속 방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좀 본인이
방황을 할 때 계속 그 꿈에 이분들이 나타나가지고 태성과 한솔이 계속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게요. 네, 준비가 됐나요? 네. 비좁은 침대에 누웠다. 고시텔로 이사를 온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해바라기가 그려진 벽지는 여전히 낯설었다. 때때로 규남은 작은 창문 하나 없는 방이 관처럼 느껴졌고 차라리 이 비좁은 방이 관이기를 바랬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영원히 깨지 못할 깊은 잠에 빠지기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날이면 어김없이 꿈에 태성이나 한솔이 찾아오곤 했다. 때로는 두 사람이 함께 찾아올 때도 있었다. 꿈의 내용은 매번 달랐는데 한 번도 좋았던 적은 없었다. 규남이 가장 최근에 꾼 꿈은 태성과 한솔을 객석에 앉혀두고 1인극의 주인공이 되어 무대 위에서 독백을 하는 것이었다. 부자들이 가난을 탐하는 것처럼 나는 언제나 위대한 예술가들의 시련을 탐했습니다. 그럼 위대한 예술가가 될 줄 알았던 것이죠. 왜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었느냐고 묻는다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제목의 시집도 있잖아요.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는. 모두가 삶의 어느 순간에 주목받기를 꿈꾸니까요. 나의 경우는 남들보다 많이 지나쳤다는 게 문제였지만 내가 박지성이나 손흥민처럼 뛰어난 운동선수였다면, 모차르트처럼 피아노 신동이었다면, 하다못해 수학 영재였다면 그럼 내 삶은 달라졌을까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고백뿐입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떠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로 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울한 사람이라고 먼저 말을 내뱉은 뒤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뒤바뀐 순서대로 살았으니 내 삶은 비뚤어질 수밖에는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잘못 맞춰진 퍼즐처럼 말입니다. 객석에 앉은 태성과 한솔의 표정은 싸늘했다. 규남은 무대에서 내려가고 싶었지만 꿈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규남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말을 내뱉었다. 물론 이런 내 삶에도 행복해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소꿉놀이를 하던 시절 말입니다. 사채업자, 외국인 노동자, 월남전 참전용사, 친일파, 맹인 안내견인 골든 리트리버까지. 그 중에는 공장 노동자도 있었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무대 위의 노동자와 실제 노동자의 차이를. 그러면서 나는 소꿉놀이 따위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너네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 눈빛. 왜 웃어? 지금 비웃는 거지? 어머? 박수까지 치네? 왜? 아예 기립도 하지 그래? 규남은 언제나 비명을 내지르며 꿈에서 깼다. 옆방의 남자가 짜증스러운 소리를 내며 주먹으로 벽을 두드릴 때도 있었다. 잠에서 깬 규남은 다시 잠들지 못했고 평소보다 일찍 아침을 시작했다.
네, 김수현 장편 소설 여름이 물러가고 중에서 연극을 포기하고 제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규남이 악몽을 꾸는 장면 낭독해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박종성 씨, 조영훈 씨의 연주로 산울림의 네, 청춘. 청춘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 특별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이 곡은 글을 보자마자 영은 씨가 먼저 이거 하자고 딱 제의를 해줬는데 저도 그 곡 제목을 듣자마자 아 그래 이거다 싶은 느낌이 있었죠. 아니 그 피아노와 그 하모니카로 청춘을 듣는데 왜 슬프죠? 왜 슬프지? 청춘인데? 아프니까 글쎄요. 청춘이다 이런 거 네, 싫은데. 뭔가 이 노래는 이 곡도 그렇고 이 글도 그렇고 뭔가 청춘들의 어떤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라 그럴까요? 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뭐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그 자체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그런 청춘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좀 녹아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서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골라봤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렇게 자신의 글을 네. 직접 낭독도 해보고 이렇게 네. 라이브로 노래를 들어보셨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시죠? 아, 네, 처음이에요.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제가 그냥 되게 특별했는데 네. 지금 말로 표현하기가 정리가 안 되네요. 근데 나중에 계속 유튜브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특별했습니다. 네. 0358님께서요. 상상이 되네요.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좋습니다. 김수현 작가님 기억할게요. 라고 해주셨고 별하나 나무 네그루님께서 연극인으로서 무대를 사랑했던 어릴 적 친구가 그립다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그 친구에게도 늘 고민이고 악몽일 때가 있었다는 그 말에 공감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원흥 사랑꾼님께서는요. 어쩜 규남의 인생관과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짠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1947님께서는요. 작가님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을 산고에 비유하나 봐요. 라고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작가님은 글을 쓰실 때 네, 네. 그 왜 자신의 여러 가지의 에너지 중에 네. 어떤 무언가를 크게 받아서 쓰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가들은 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갈아서 넣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대작이 나오는데 보면 막 가슴이 절절하기도 하는데 작가님은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저요? 음. 저는 그냥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쓱쓱 아, 이 사람 희한하게 매력이네. 네. 어쨌든 저랑 연관 있는 것들에서 시작을 하고요. 제가 경험을 했든 네. 혹은 저의 취향이 반영되는 것든 쓰면서 뭐 영혼을 갈아서 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종일관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장편 소설은 되게 긴 작업이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순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들이 영혼을 갈아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술을 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좀 즐겁게 플레이 나오잖아요. 플레이처럼 놀면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극을 이제 자꾸만 극이라고 하네요. 네, 책이 자꾸 극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안양이에요. 네네. 저는 안양 출신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또.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녹아 있는데 OMR 카드에서 이제 그 공장이 안양에 있었고요. 제가 또 고등학교도 안양에서 나왔고. 그래요? 네. 네. 현재 살고 있는 곳도 안양이어서. 괜히 반갑네요. 동네 사람. 규남처럼 이제 그 연극을 사실 제지 공장을 다니는 규남이 다니고 있는데 연극을 만드는 거를 꿈꾸고 있어요. 계속 시나리오도 쓰고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규남처럼 김수현 작가님도 연극 무대를 꿈꾸시나요? 어떠신가요?
처음에 글을 극작가로 네, 네. 준비를 하셨죠. 공부를 하셨죠. 네. 음.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네.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고 네. 지금은 뭐 지금은 드라마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대본 작업을. 네, 그래서 음. 드라마를 먼저 쓰고 네, 희곡은 좀 나중에 근데 여러분이 이 김수현 작가님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만나시지 않을까, 만날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책이 참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짧은 시간을 들여서 그냥 쓱 그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읽혀져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재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뭔가 나한테서 쓱 스며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드라마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작가님의 그 작품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맨 책 마지막에 작가님이 작가의 말 해가지고 쓰신 게 있는데 스페셜 원이라고 불리는 축구 감독 조제 모리뉴가 첼시 1기 감독이었던 시절의 일이다. 모리뉴는 어떤 기자에게 2게임 연속으로 진 것에 압박감을 받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모리뉴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압박감이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사줘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전 세계 수백만의 부모님들이 느끼는 것. 그게 압박감이다. 축구에는 없다. 모리뉴의 그 말이 오랫동안 나를 붙잡았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삶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삶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되게 막 예술대학교 나오고 네. 예술한다고 되게 그 허영심 같은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도 많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이 막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막 삶보다 우선시되고 그런 말들을 되게 경계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 어쨌든 어느 직업을 누구든 선택할 때 감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엄살 부리지 말자.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이 인터뷰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술적인 허영심이 많으니까 예술이 제일 중요해 막 이런 것들도 네. 제 마음속에는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막 싸우니까 그래서 그 말이 네.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 여기 글 안에 책 안에 보면 플레이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놀다라는 의미도 있고 연극이라는 네. 의미도 있는데 인생을 물론 내가 좋아하는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죠. 우리는 달려가는데 그것을 이 플레이하듯이 놀듯이 한번 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글을 쓰실 때 너무 좋은 글들이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글들을 써주실 것 같은데 좀 놀듯이 좀 써주시면 저희도 함께 좀 놀면서 막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이 플레이라는 단어가 네. 연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플레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청취자분들 좀 플레이하듯이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 네. 네. 충분히 하고 계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어떤 분의 인생을 바꿔주거나 삶의 어떤 뭐 행복이나 즐거움을 충분히 주고 계신데 너무 그런 걸 좀 자꾸 허영심이라고 표현하시거나 이런 거 보니까 되게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물러가고 이 책이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을 한다면 그 여름이라는 시기는 아마도 그 젊었던 뜨거웠던 앞이 어딘지도 모르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 역시도 그때 누구나 느낄 만한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쓰신 김수현 작가님 오늘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우리 청춘들에게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진짜 한마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힘내자. 힘내자. 힘내자 진짜. 그냥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맞아요. 네. 그냥 네, 내가 좀 안 된다고 너도 안 된다고 안 될 거야라고 말하지 말고 뭐 내가 좀 안 되더라도 너는 잘 될 수 있어 이런 말들 서로 격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응원하듯이 네. 상대방을 응원한다면 그 상대방도 자신이 자신을 응원하는 것처럼 나를 응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낭독 하나 남기고 있는데요. 자, 이 낭독은 어떤 장면이죠? 이거는 제 소설 안에 다빈치의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네. 그중 다빈치의 목소리인데요.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제가 그 당시에 이 작품을 썼을 때 가장 인물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을 닮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술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낭독이 끝난 뒤에 이제 이어질 노래는 어떤 곡이죠? 오늘은 특별히 또 청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보니까 네. 꼭 작품에 어울리는 곡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청춘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꼭 청춘이 아니더라도 좀 위로와 힘을 용기를 줄 수 있는 곡이 뭐가 좋을까 하다가 김범수님의 To Me라는 곡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제가 가사를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어나 힘을 내 포기하지 말고 너에게 펼쳐진 저 앞을 향해 달려가 끝까지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소중한 나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힘들어하는 청춘들 혹은 누군가에게 이 시간이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방황하는 젊음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 책 자체가 저한테는 방황하는 젊음. 또 한편으로는 젊은 날의 방황은 특권이 아닐까? 방황할 수 맞아요. 있다는 네, 특권? 맞아요.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기 때문에 괜찮다. 방황하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 네. 자, 이 마음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낭독과 음악 들려드리면서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나는 4년 만에 청동 기마상의 점토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극작가 발다사레 타쿠네는 내가 빚은 점토 모형을 보고 이보다 더 위대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점토는 루도비코의 주문대로 이탈리아의 어느 기마상보다 거대했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루도비코는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빚어내는 데는 필시 오랜 기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어서 빨리 작품을 완성하라고 채근했던 일을 사과했습니다. 나는 루도비코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점토를 빚어내는 시간보다 깎아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깎아낸 건 굳어버린 흙반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하지만 내 첫 작품이 됐을지도 모를 점토 모형은 기마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점토를 기마상으로 주조하기 위해서는 청동이 필요한데 그 무렵 프랑스와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점토를 주조하기 위해 쌓아두었던 청동은 대장간으로 옮겨져서 무기로 제작되었습니다. 훗날 내가 만든 점토 모형은 밀라노를 점령한 프랑스 군인들의 활쏘기 연습을 위한 관역으로 전란했지요. 나는 말없이 그들의 활시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